여러분, 대법원이 김건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겼잖아요. 근데 이게 김건희 무죄를 확정하려는 빌드업이라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점이 판결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가 지금 12명이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6으로 바뀌는 순간 이진관 재판부의 오세훈 유죄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그럴 줄 알고 그 반대의 의견도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2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좋은 신호라는 건데요.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관련해서 이진관 재판부에서 제시된 새로운 법리를 검토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바꾸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 대법 선고 연기된 것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은 이걸 굉장히 주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김건희 씨는 명태균 건에 대해서 윤석열, 오세훈은 다 유죄가 나왔는데 김건희만 무죄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법 선고를 바로 직전 아니에요. 어제 연기하고 맞아요. 네. 전원 합의체 보낸다는 건. 맞습니다. 이건 뭔가 상징성이 있다. 완전한 상징성이 있죠. 어. 소부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소부에서 엇갈렸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가장 핵심은 아마 김건희 씨는 정치자금법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해서는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다였으니까. 명태균의 영업활동으로 여기 주고 갖다 주고 저기 갖다 주고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판결이 그냥 굳어지면요. 여러 여론조사 전문가를 자처하는 업자들이 캠프마다 들고 다니면서 꾸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활용돼도 법원은 괜찮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상반된 윤석열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 두 부부한테 맞춤형으로 갖다 준 것도 있어.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모종의 묵시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어. 이거는 사실 돈을 주지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세비를 반으로 나눠 갖고 김영선 공천을 주고 육성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엮으면 유죄가 맞고 오세훈 그 판결 설명 자료를 보면요. 아마 국민의힘 법조인들도 다 알 거예요. 이거 번복 안 되겠구나. 제가 만약 김건희 씨 변호인이라면 우리는 계약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16일 날 대법원 선고 있을 그랬었죠.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상고 기각으로 보는 게 90%가 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특검이 예. 윤석열 판결 나오고 나서 이거 연기해달라 한 달 예. 연기해달라 그랬는데 이걸 법원에서 8일 연기했을 때만 해도 한 달 연기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633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근데 그래서 8일 연기되니까 8일 안에 이거 바꾸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간에 어쨌든 간에 이진관 부장이 공동 정범이라고 하는 김건희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령을 해주고 논리를 그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 맞아.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주지? 어떻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지? 어떻게 명태균하고 둘이 이렇게 정말 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놔두지? 사실 다들 그런 생각 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인데 중앙지방법원 합의부하고 비교해보면 상급 법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판결하고 여기 판결하고 다르면 저쪽 판결에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원래가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뒤집어주고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거는 그렇게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조희대가 대법원장이잖아요. 이제 이래. 그렇죠. 그래서 조희대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이게 그냥 형식만 그렇게 갖추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냥 또 면죄부 주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하급심 판결들은 어쨌든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대법원 판결이 매우 중요한데 대법관들이 내가 논리적으로 법 논리적으로 이진관보다 못해? 라는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대법관인데 내가 이진관보다 법리가 딸려가지고 이진관 저기서 이거 공동정범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유죄를 줬는데 우리 얘를 무죄를 주네? 이런 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그럼 지금 원래 이제 배정돼 있었던 대법원의 소부, 이제 소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소부는 네. 그냥 뭐 이 정도 가면은 상고 기각해서 그냥 면죄 주고 끝내지라고 했다가 왜냐면 1, 2심이 그렇게 됐고 대법원에서 법률심이니까 했다가 이진관 부장이 만들어놓은 그 논리를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조금 까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 까리까리하다 이거 되게 전문 용어잖아. 까리까리하다. 왜냐면 판사들도 무조건 민무죄가 아리까리가 전문 용어 아니야? 이거 보세요. 까리까리가 더 거기서 드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3개월 안에 해야 되니까 빨리 판결해야 되니까 해서 뭐 8일밖에 연기를 안 해줬다. 거기까지도 8일만 이거 뒤집어지고 조금 곤란할 텐데 이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요.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딱 선고 하루 남겨두고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대법관들이 자존심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건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무죄를 그냥 주잖아요. 자 두고두고 쪽팔려서 안 돼. 죄송해요. 이거는 판사들이 두고두고 창피해. 대법관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 맨날 볼 거거든. 이 논리가 맞고 그러니까 안 이게 맞고. 노영희 변호사의
이제 이 법조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 판사도 사람이다. 그럼요. 되게. 그 안에서의 어떤 사회가 또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상급 법원의 어떤 개념도 있겠지만 어느 판사의 판결과 내 판결이 뭔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그럼 이제 신경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리고 뉴스에 이진관이 무진장 나오거든. 네. 대법관들도 야 이거 봐라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들이 실제로 제가 1심 그때 실보를 할 때 봤는데 자기가 쓴 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가는지 항소 갔을 때 아니면 조금 번복되는 엄청 신경 쓰더라고요. 예. 본인들은 신경 안 쓴다고 해요. 그렇지. 말로는. 그리고 실제 그게 뭐 위에 가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원래는 안 미쳐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평가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진짜 실력도 없네. 법리도 못 계속 만드네. 법원이 바뀌네. 계속 평가가 될 위에 가서 테니까. 바뀌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인성이었잖아. 그 계약서 없다고 무죄 줬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게 또 오세훈 시장 그 1심 선고하고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제가 뉴스를 전하면서 보면 이제 뉴스 원고가 올 때 보면 키워드들을 딱딱 붙이거든요.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에 항상. 의한 예.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뭐 등등의 표현이 연결이 되는데 이 세 개가 똑같단 말이죠. 이거는 물론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대가성이나 아니면 직접 줬냐 아니면 제3자를 통해 줬냐 등등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명태균이라는 인물의 발언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증거의 정합성 뭐 이런 것들로 결론이 날 텐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걸레를 그냥 물 한 방울 안 날 때까지 다 짜가지고 유죄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그 네. 표현 진짜 와닿네요. 그러면 네. 이거는 뭐 항소를 가든 뭐라든 뒤집어지기가 어렵다 무죄로는. 저는 오세훈 시장이 나와서 간접 증거에 그 근거해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 내심으로는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구나. 간접 증거 아니거든요. 본인도 직접 증거가 변호사니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소심. 그래서 막 일정도 더 늘리고 그날 오후 일정도 행사 막 다 소화하고 어제도 했다는 없던 거잖아요. 일정을 갑자기 했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어제도 얘기 많이 했고 뭐 벌써 4월 7일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벌써 누구라게 여의도에 난각병이 있대요. 난각병. 난각병 유명하죠. 이번엔 내가 많죠. 난가? 이번에 병행하고 있죠. 난가? 예, 넣어야 서울시장. 할 것 없이. 그렇죠. 예, 지금 서울시장. 이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약간 좀 계산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법원이 김건희 항소심 무죄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전압으로 넘겼다는 건 오세훈 1심에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을 존중했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김정한 변호사의 대법관 12명에 대한 충격적인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게 6대6으로 바뀌는 순간 그 엄청난 결과를 들어보시죠. 어떤 사건으로 지금 대법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지 김건희 그 1, 2심 잠깐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김건희 1심 선고 당시 판사는 우인성 판사였고요.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무죄가 선고가 무죄 됐고요. 때렸잖아. 와. 명태균 여론조사 요거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무죄 때렸잖아. 요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관련해서 알선 수재 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 저 때도 저 5월에 샤넬백은 빼줬어. 맞아. 맞습니다. 그열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2심 볼까요? 자, 2심에서는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고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역시 무죄였습니다. 또 무죄. 그리고 알선 수재 통일교 관련해서는 요건 이제, 유죄였습니다. 이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 2,094만 원이 추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재판의 상고심이 원래 16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원래 16일. 네. 그런데 윤석열하고 명태균이가 갑자기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유죄가 나와버린 거야. 유죄. 그래서 특검이 대법관님들이 보세요. 유죄 나왔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천천히 다시 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됐어. 예. 연기가 됐고 그 상고심이 바로 오늘 선고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하루 앞둔 어제 갑자기 이것도 또 전원합의체가 판단해야겠다고 이 연기를 했어요. 다 같이 보겠다. 다 같이 보겠다. 그리고 조이대가 대장 노릇 한번 하겠다. 이거 해설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해설 필요해요. 어떻게 봐야 되는 이거 건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불안감이 있죠. 이게 명태균 여론조사 건이 1심, 2심 무죄였는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은 도이치모터스하고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를 파기환송하려고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건지 아직 속단할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아무도 몰라. 네, 어느 쪽을 다 파기환송, 뭐 어쨌든 뭐 파기환송에 쟁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견이 있다는 거죠. 이견이 일단 있다는 거.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견. 형식상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뭘 파기환송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역시 선택적 속도 오지다. 선택적 속도. 이재명 당시 후보 네, 재판 때 파기환송. 얼마나 후루룩 뚝딱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선택적 속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게 첫 번째 의심이랑 연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판사님들마다 서로 달리 보고 있는 겁니다. 유죄 판결 명태균 그 이진관 판사는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네. 김건희가 앞장서서 김건희가 윤석열과 명태균을 사실상 연결해 준 거고 그 중간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명태균 그 김건희에서 무죄를 냈던 판사 1심 2심 판사들은 김건희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네 위치가 아니다. 아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와 역할에 대해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의 선입관에 따라서 판결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예를 들어 윤석열은 똑같은 걸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게 1심이니까 2심까지 좀 보기 위해서 시간 끌기용으로 가져갔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럴 것 같지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않아요. 예. 대법원이 2심의 눈치를 절대 보진 않죠. 대법원이 정리를 하는 건데 16일 날 원래 선고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6일 날 선고를 했으면 거의 99% 100% 확률로 상고 기각이에요. 왜냐하면 4명의 대법관이 의견이 일치했다는 건데 4명이 일치했다는 거는 1, 2심 판결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4일로 연기를 했을 때는 이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자기들끼리 논의가 필요했던 건데 이 논의에서 분명히 4명 중에 1명은 다른 의견을 낸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가게 된 겁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게 1심이 서로 결과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이진관 판사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너무 명백하게 인정하면서 심지어 윤석열과의 그 공모 관계를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니까 네.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법관들이 이 판결을 정리를 해야 되죠. 이런 사례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 뭐 주민등록법 사건이라든지 예전에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라는 거를 안 받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투기 목적으로 주민등록 이전하는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가 판결이 1심에서 나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심 판결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때에는 전원합의체로 정리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하나 있어요. 지금 대법관이 1명 빠져 있거든요. 대법관이 1명 이제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 대법관 지명을 안 했잖아요. 네. 14명 대법관 중에 정원이 13명인데 법원행정처장을 지명했잖아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거든요. 빼고 예. 12명. 예, 그렇게 되면 12명이면 6대6이 나올 짝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심리는 거의 홀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홀수가 하게 돼 있는데 6대6이 되면 우리는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캐스팅 보트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재판은 캐스팅 보트 없고 6대6이면 상고 기각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의견이 막 나뉘면은 6대6으로 가면서 이 1심 재판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히는 거예요. 네,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재판이 확정이 돼버리면 그 김건희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여론조사 이게 무죄로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무너지는 거네. 뒤집혀요. 뒤집힐 수밖에 와. 없어요. 대법원 판결이 그 기속력을 가지니까.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다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 네. 그리고 그게 뒤집히면 오히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김건희 무죄가 확정되면 이진관 판결이 2심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만약에 무죄가 확정되면은 대법원을 뒤집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6대6을 걱정했냐면 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진관 재판부의 어떤 논리적 설시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뒤집기 위해서 이진관 판사는 굉장히 꼼꼼하게 맞아요. 사실관계를 설시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납득
납득하게끔 네. 상식적 수준에서 납득이 하게끔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는데 하여간 어떤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갔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상고 기각을 하려면 사실 6대6은 모양새가 괜찮거든요. 이게 우리도 이 정도 좋지. 의견이 나왔지만 상고 기각이 됐다. 그럼 그래요? 갑자기 저는 전원 합의체로 간다 그럴 때 그 6대6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 약간 쎄하죠. 조이대 스타일이야. 쎄하죠. 듣고 보니까 네. 조이대 스타일이라고. 네, 네, 네. 자기가 일단 명분도 네, 명분이 생기죠. 찾고 자기 우리가- 딴에는 실리도 찾는 거야.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선고 하루 전에 이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는 그 선고 자체를 미루면서 너무 짧은 기간을 두면서 이게 뭔가 그 4명이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소부에서 원래 결정이 4명이 모두 결정을 하면 내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4명 중에 분명히 한 명이 지금 이견을 제시한 거예요. 최소 한 명이 이진관 판결을 판결을 보고 판결을 이의를 제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소부에서 결정 못하고 네. 전원 합의체로 간 겁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거죠. 네, 네. 말을 하자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쎄합니다. 어느 네. 한쪽으로 지금 뭐, 기대감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그런 아니에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예.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거 오늘 그 의총에서 당론으로 이제 추인한다. 난 그런 보도를 봤는데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정권 송치를 되살리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정권 송치. 이 정권 송치는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어요. 2021년에. 네. 그때 요거는 폐지가 됐던 거야. 정권 정치. 이게 폐지가 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경찰이 이 무혐의네? 그럼 그렇게 종결 처리를 하는 건데 정권 정치는 그것도 넘겨서 결론을 검사가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의원 11명과 함께. 역시나 마지막 깔딱고개 넘어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아. 어렵구나 네. 싶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을 급하게 찾아서 봤는데 이거 정권 송치 부활도 문제고요. 정권 송치가 된다는 게 실은 이게 송치된 사건 중에서 야 이거 다시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 1%도 안 돼요. 이게 이제 불송치 송부 처리, 검토 기록 반환 등등등 보면 0.03%잖아요. 여기 불송치 건수 중 비율, 재수사 요청 중 비율 이걸 보시면 불송치 및 재수사 요청, 불송치 내지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거 왜 불송치예요? 검찰에다가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한 게 맞아? 그러면은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검찰이. 검찰이 경찰한테. 근데 불송치 건수 중 비율이나 재수사 요청 보면 1.15% 재수사 요청.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가져다가 써야 되겠다. 사건을 전부 다 받아와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건을 다 받아야 우리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건을 일단 다 받았다가 국수본 사건이라는 중요 사건 있죠. 요 부분은 내가 끝까지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수사를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아니면 전권 송치주의 부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2021년 이전으로 돌려버리는 거거든요. 2021년에 폐지가 된 거예요. 예, 이미. 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도 별로 필요 없는 거를 굳이 달라고 하는 거는 경찰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지금 거죠. 어찌됐든 뭐 여론의 흐름이 예. 보안 수사권 폐지를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우회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제 의심이.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김남희 의원 내신 안 중에 제 195조의 3 합동대응본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검찰총장은 중요 긴급 사건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하에 수사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공소청에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검경 합동대응본부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들도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놓는 겁니다. 거예요. 수사지휘권을 합동대응본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지휘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195조의 3으로 싹 들어와 있어. 이게 쉽지가 않네. 그 전권 송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도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검찰로 다 봐요.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기록은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지금 현재 이제 바뀐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경찰이 이제 뭐 들여다보고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범죄들 있잖아요. 네. 살인 사건,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뇌물죄 피해자가 없어요. 어. 이런 범죄들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경찰 내부에서 그런 중대 범죄들에
대한 다른 통제 수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 종결권을 가져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수사를 처음부터 들여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여다볼 사람이 있어야죠. 그 그렇죠. 많은 사건을. 아, 수사 인력. 결국 인력의 문제예요. 인력의 문제야. 예. 이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결국은 그 권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인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권 송치 제도를 남겨놔야 지금의 공소청이 검찰청 인력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전부 넘어오는 그 사건들을 검토하는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수사 종결권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전권 송치는 사실은 근데 두 분이 지금 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은 검찰의 입장에서 원한다 이런 식으로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 법안은 검찰이 낸 게 아니고 민주당 법사위원이 낸 거예요. 아, 그쵸. 요거는 오류입니다. 이거 김남희 의원이 낸 거 알고, 예. 알고 네.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이 검찰의 이해에 편승할 이유는 없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김남희 의원, 그거는 제가 정말 예, 사실 김남희 저도 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그 장애인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장애인 관련된 역할과 관련돼서 굉장히 제가 존중하고 네. 여러 이게 있지만 사실 검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법안을 냈는지 그 전권 송치의 정확한 의미 쉽게 말하면 상시관여를 하겠다는 상시관여. 상시관여는 업무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청 인력 대다수가 공소청으로 넘어와야 한다라는 근거가 될 뿐이에요.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이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 지동설 천동설 논쟁이 아니에요. 지동설을 옳고 천동설은 너희들이 주장하지만 틀렸다.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안 수사권 논쟁은 사실 제도를 우리가 개편하기로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하느냐에서 사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답은 없는 건데 맞습니다. 우리는 일단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하고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본질이야. 예,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 잘 들어줘야죠. 이 거부 반응의 얘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혁의 방향인데 맞아. 이거를 너무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폐지하기로 한 제도의 장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 장점 어떡할래 이거거든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동 수사나 또는 이 연고 관계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재척기 피해피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수사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보안 수사, 보충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감시, 통제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근데 더 이상 그 보안 수사, 보충 수사, 감시, 수사 통제 이거 특히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 그 주체가 검찰한테 검사가 주지 말자라는 말자고 거예요. 시작된 거야. 첫 맞아요. 논의가 첫 거기서 논의가 시작된 거야. 그 거기서부터 얘기는 그만 시작됐어. 좀 하세요, 제발. 이게 보면 중요 사건 수사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막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그 검찰한테서 빼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책 없이 이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통과가 돼도요. 10월 2일 날 개문 발차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게 그것도 제일 걱정이야,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막 이런 거 만든다니까 체크리스트. 이렇게 하면 초기에 수사 부실을 막을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제도를 제대로 근데 잘 지금 원활하게 할 수 보안 있느냐. 수사권을 존치시켜야 되는 쪽에선 지금 어떤 시동 걸고 있는지 압니까? 나중에 이거 시행돼 갖고 피해만 얼마나 걸리기만 부작용 해라. 많은지 내가 일단 너네들 내가 그것만 지금 시동 걸고 있어. 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못하게 같이 해야지. 그 안을 내와야 되고요. 부작용이 그래서 없도록. 초기 적법성 통제 협력 체크리스트 같은 거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이 수사 제대로 통제하고 초기 부실 수사 없도록 만드는 방법 찾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두고 봐라. 내가 업무 태만 하고 말 테야. 내가 그런 태업하고 말 느낌으로 테야. 해. 뭐야? 라는 기세로 있는 공무원들 단속 확실히 하는 거. 네.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맞습니다. 결국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아직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만 하기에도 안심하기에도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이 그대로 무죄로 확정된다면 특히 오세훈이 무죄가 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우려인데요. 대법관들이 정치적 무게감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